자, 이제 잠시 뒤면은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시진핑 주석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자, 그런데요,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조금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이 전격 체포해서 저렇게 압송시킨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단 외교적인 전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 번은 있었어요.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의 노레가 대통령을 마약 혐의로 이렇게 체포해서 미국으로 가서 법정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뭐 감옥수에 있다가 뭐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 외에 이제 이번에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어찌게 됐든지 간에 다른 나라를 직접 군사적으로 침략하거나 무기가 동원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포해서 오는 것은 우리 현재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국제법 그리고 유엔 헌장에 지대하게 위반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냐? 명분은 마약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또 생례를 해보면은 국제사회가 보는 게 이게 사실상 중국을 향한 경고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 남미 전체에 투자한 것이 한 120억 불, 1,200억 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억 불 정도를 아마 여기 베네수엘에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관을 주긴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석유로 그걸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석유의 한 80% 가까이를 중국에 아마 수출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습 전날에 저렇게 지금 외교부, 중국 외교관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 전날에 바로 만난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 이거 우리 앞마당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계속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1대1로의 거점으로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전날에도 지금 시진핑 특사가 가가지고 저 마두로 대통령 만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몰로주의, 그러니까 몰로 대통령이 5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유럽에 관여 안 할 테니까 유럽도 우리 미국에 관여하지 말고 더 확대해가지고 중남미까지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몰로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NSS에서 발표할 때도 바로 남반구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세력권이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자신의 이름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도널드, 그러니까 도자하고 몰로주의하고 붙여서 돈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중국에 대한 대단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러시아도 여기에 지분을 석유 지분을 한 12%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란도 군사적으로 커넥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에 동시에 다시는 이 중남미 지역에 발을 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중남미 지역에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다라고 보시는 건데, 자, 그런데 공습하기 6시간 반 전에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국 외교단 특사가 가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 만나고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외교단이 베네수엘라에 있었는데도 그냥 공습을 한 거예요, 미국이. 이 정도면은 중국이 상당히 열받을 만한데 지금 시진핑 총리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특사단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나에 대한 혹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 국제법 이슈와 그다음에 주권에 대한 이 명목으로 계속 이걸 이슈화 시킬 거고 세를 더 키우려고 할 겁니다. 사실 중남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 부분에서 이 미국의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세력을 확대해 왔거든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이게 또 힘겨루기가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관심인 거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으니까 혹시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베네수엘라 문제가 언급될까요? 저는 크게 이게 중심 있게 언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큰 워딩 자체가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국제 환경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고 이런 이제 워딩으로 역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이뭐 베네수엘라라는 특정적인 국가라든지 이름을 언급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낮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또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모습, 지금 중국에서 현지 모습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8년 만에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난 이제 경주 에이펙 때 이후로 2달여 만에 시진핑과 이 대통령이 만나게 된 거지만 풀어야 할 얘기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의제부터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의제들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인데 압축적으로만 봐도 이 정도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뭘 주고받아야 됩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나온 대로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제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큰 의제는 지금 나온 대로 한한령 그리고 이제 서해 불법 구조물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 문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답을 요구할 문제고 네. 또 반대로 대만 문제 그리고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치열한 토론과 이제 오랜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받기가 일단 잘 되려면 두 정상이 만났으니까 두 정상 간의 호흡, 흔히 말해서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하죠. 이것도 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먼저 2달 전에 이미 만났다고 하니까 그때 모습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昨天晚上的文艺演出啊，飞出来那只蝴蝶很美丽。那么我说，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谢谢大家。 이 나비는 소리가 납니다. 내년에는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뭐 만찬장에 등장했던 나비를 고리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건데 또 이때 이런 뼈 있는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제품입니다. 지금 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看看有没有后门。我愿同你保持沟通，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な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 그런데 이제 저 때 이후로 뭐가 있었냐면은 중일 갈등이 불거졌어요. 이제 중일 갈등이 불거졌으니까 아무래도 시진핑 입장에서 우리를 조금 더 필요로 할 텐데 근데 원래 좀 시진핑의 속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표정에서 보기 좀 어려워요. 시진핑 주석은 뭐 돌부처라고 아주 그냥 이름이 나 있죠. 네. 그래서 저 사람 언제 웃을까 하는 게 항상 이제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서 보셨다시피 황남밥 맛있다고 하면서도 이제 웃고 이제 제일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이 아마 샤오미 그 핸드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툭툭 치면서 이거 통신 보안에 문제 있나? 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그걸 금방 알아듣고 백도함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양쪽이 파한대소를 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비 얘기도 좀 전에 있었잖아요. 그 나비가 저기 로봇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내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할 때는 소리 안 나는 나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하고 이제 그 뒤에 나왔습니다만은 중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네. 180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한중 정상이 이루어진 데 반해서 굉장히 중일 간의 정상회담은 굉장히 딱딱하게 건조하게 좀 긴장된 상태에서 저런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정상의 케미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대화를 풀어가려면 그만큼 공통점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정상 일단 이것이 닮았다. 첫 번째 볼까요? 자, 시련 극복 서사 황토의 아들과 소년공. 황토의 아들은 시진핑 주석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시진핑 주석을 이해하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혁신에 어떻게 보면 그 원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원래 시진핑 주석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금수저로 시작을 해서 이제 흑수저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15살에 이제 우리가 토굴이라는 데서 15살 때부터 7년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저 양자연 7년간 하방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토굴이라는 게 정말 흙으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저기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가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가면 사람들 여기가 그 살던 토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더 안 좋았겠죠. 저렇게 지금 사진도 있고 저기 가면 이제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나 항토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렇게 있는 거죠. 저기서 사람들 사진도 찍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7년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더 공산당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대통령도 소년공 얘기는 익히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소년공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안동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는 거의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중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좀 바꾸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구 클럽, 그러니까 야구 장갑이죠. 야구 클럽 만드는 공장에도 다니고 또 프레스 공장에도 다녔는데 그 프레스 공장 다닐 때는 왼쪽 어깨가 그 프레스에 끼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고생한 그 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야학 공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중앙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해서 고시에 합격한 네.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하고 굉장히 닮은 데가 있다. 그러면은 서로가 마음 통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두 사람 모두 이제 좀 시련을 겪고 이걸 나중에 정치적 자산을 또 삼게 됐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준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은 과정을 거쳤다. 지방 관리를 통해서까지 중앙으로 왔다. 네. 그 시진핑 주석 자체가 아까 토굴 생활을 하고 젊었을 때 그런 고충을 겪고 이제 관료로서 하면서 정말 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방을 돌면서 상하이 당석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공통점이 있고 또 실제로 그걸 이미 주고받았다는 얘기고. 네. 자,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게 닮았다고 합니다. 시따따와 잼아저씨.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공식적인 명칭이 있긴 한데 예. 이제 그 말고 시따따는 이제 산서성 방언으로 아저씨라는 뜻이니까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시 아저씨라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무슨 이제 국민과의 대화 때 이제 그 교사가 그렇게 따따라고 불러도 되나요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민간에선 시따따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딴 노래도 아마 크게 유행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화려한 그런 공식적인 언어보다는 좀 서민적인 언어를 좀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셨다시피 이런 친서민적 그리고 이제 그 군인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강력함 대신에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이전에 총서기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만두집에서 줄 서서 이제 주문을 하고 먹는 그런 풍경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탈권위적인 모습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을 좀 빠르게 발음하면 잼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잼통령이라든지 잼아저씨라는 그런 를 불렸고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게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로 이제 그 먹방도 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미난 모습들을 보이고 특히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저도 해봤지만 아이랑 애완동물이거든요. 애완동물이랑 아이랑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잼아저씨라는 그런 명칭을 이제 사용하고 많이 이제 퍼뜨리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친근한 이제 대중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내 얘기입니다. 자, 지난번에 에이펙 펑리위안 여사가 그때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영부인 간의 첫 만남이 이뤄질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특히 한중 영부인이 내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닮은 듯 또 다르다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谢谢你，但愿他是来自星星的。 오늘 우리 두 나라의 새 문화를 담아서
떡만둣국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우호 교류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과 한국의 떡국, 중국의 만두가 어우러진 떡만둣국을 나누어 먹으며 모두에게 평안하고 또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미 김혜경 여사가요. 조금 전 영상입니다. 저렇게 중국에서 현지에서 한식 밥상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하고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한식을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일일이 나눠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두 영부인 모두 음식과 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그런데 펑리위안 여사의 내조 스타일이 이게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말고 기존의 중국 영부인들과 비교해보면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기존 지도자들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도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펑리위안이 그러니까 시진핑도 2013년부터 이제 본격화한 주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인 퍼스트레이드 행보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2014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스촨에 있는 사천성이 대지진이 났을 때 그 현장에 시진핑 주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갔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는데 그 대신 펑리위안이 영부인이 직접 가서 거기서 직접 이제 같이 현장에서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문화 외교 혹은 소프트 외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를 갔을 때도 항상 이제 문화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 내에서도 매우 많은 좋은 평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부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패션 외교잖아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패션에 있어서? 그러니까 둘 다 뭐 당연히 영부인 입는 패션은 국가의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슈를 끌고 이제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두 영부인의 공통점은 저는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복, 중국 같은 경우는 치파오라는 전통 의상이 있는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G7 정상회담서부터 이제 한복을 적극적이고 잘 이제 입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펑리위안 같은 경우는 치파오에다가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더한 그런 복장들을 좀 많이 이제 입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베일에 가려졌던 중국 주석의 부인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측면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대부분 중국산 브랜드를 계속 애용을 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영부인의 진짜 공통점은 또 있대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시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그 가수 시절 영상이에요, 저게. 그렇습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도 이제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그 어떻게 보면 공통 관심사로 음악으로 이제 기울될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폭이 엄청 넓은 거죠.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했고 또 김혜경 여사도 또 피아노라는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뭐 장르가 다르지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웃음거리가 나올 수 있는 대화에 물꼬를 뜰 수 있는 매우 좋은 공통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정상과 또 영부인의 케미까지 저희가 짚어봤다면 회담 본론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봐야겠죠. 바로 이 성패. 이거는 이 회담 의제를 얼마나 좀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풀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죠. 바로 우리 어업, 경제 및 영토 문제와도 직결된 서해 불법 구조물 또 불법 어업 문제인데 자, 일단 중국이 지난해 내놓은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中方通过海洋事务对话合作机制等渠道向韩方介绍了有关情况，并保持着沟通，韩方能够客观理性地看待。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중국 아직도 이 입장 그대로 유지해요? 그렇죠. 약간은 조금 뭐 좀 대화를 하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중 해양 협력 대화라는 일종 이제 대화가 있었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과 많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제가
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선언이 2기까지 나와 있는데 3기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도 들리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중국 정부가 아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께서 확실히 이런 말씀을 던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의 뭐 논의가 이번에 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큰 이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에서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의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는 바로 이겁니다. 남북 대화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중국을 우리가 좀 김일수 소장이 잘 설득을 하면은 김정은을 좀 테이블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정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보다 중국을 더 먼저 방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전에도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남북 간의 관계는 모든 것이 이제 단절돼 있기 때문에 바늘 것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고 그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중국을 방문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은 올해 4월 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만일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들 이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한테 남북 대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면 시진핑 주석도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겠다라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한테 직접 전화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은 미국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 또는 그때 당시에 같이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또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겁니다. 그럼 뭐 시진핑 주석이 진짜 김정은에게 전화를 해줄지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면 중국도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겠죠. 바로 예민한 대만 문제를 우리 쪽에 꺼내들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이미 방중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우리 위성락 실장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도 CCTV하고 대담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992년도에 아예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 외교가 재개가 될 때 그때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딱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합법적인 정부인 것을 인정한다. 그때는 이제 영어로 하면 recognize고요. 그다음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존중한다. 리스펙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지 인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또 미리 보는 한중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봤습니다.